류큐와 대만섬에 이어 1910년 대한제국이 공식적인 일본의 영토로 병합되고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들이 이를 명시적 암묵적으로 승인하면서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라는 대국들을 제치고 동아시아 유일의 신흥 열강으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를 전후로 청나라의 명운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1911년 신해년 10월 10일 호북성에서 시작된 신해혁명으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건국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나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총통 자리에 오른 손문은 자신들에게 행정력과 군사력, 자금 등 혁명에 필요한 실질적 요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손문은 혁명과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 청나라 최초의 근대군이자 최후의 정예군인 북양군을 장악하고 있던 원세계에게 중화민국 2대 총통 자리를 양보하기로 결정하죠. 이 빅딜을 받아들인 원세계가 손수 선통제를 폐위시키면서 껍데기만 남은 청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중화민국 북양정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이크였고 원세계는 몇 년 안가 시원하게 뒤통수를 시전합니다. 손문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재체제를 굳혀나간 끝에 1915년 국호를 중화제국으로 변경, 기어이 칭제를 하면서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른 거예요. 혁명의 기반이었던 화남지방 각지에서 군벌들이 들고 일어나며 끝없는 군웅할거 내전의 시대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세계가 칭제를 철회하고 퇴위한 뒤 화병에 걸려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북양정부의 핵심 세력이었던 북양군벌도 각 계파로 분열하여 팀키를 벌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분오열의 혼란 속에서 손문은 1919년 중국 국민당을 창당하고 광동성의 군벌들과 협력해 북양정부에 대항하는 무장혁명을 전개하는데 손문은 삼민주의를 주창하며 공화혁명을 이끌어낸 불세출의 사상가였지만 예로부터 중국의 분열기와 혼란기는 결국 군웅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신해혁명부터 북양정부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군벌들은 손문을 데려와 얼굴마담으로 쓰다가 행하기 일쑤였어요. 광동성에서 출범시킨 호법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문은 중국의 통일과 외세의 축출, 혁명의 완수를 위해 북벌을 했지만 호법정부에 가담한 군벌들은 다들 그저 자기 영역과 권력만 지키면 된다는 마인드로 지들끼리 옥신각신 다투기만 할 뿐 밀고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결국 1922년 광동 군벌의 수장 진혁명이 손문을 몰아내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며 손문은 통산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통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손문과 생사를 함께한 인물이 바로 장개석이었어요. 장개석은 손문과 병사들을 구출하여 상해로 탈출, 전열을 재정비했고 이듬해 광동을 탈환하면서 국민당을 멱살 잡고 되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손문은 이 과정에서 언제 통수 칠지 모르는 군벌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자체적인 군사력을 양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독일도 국민당과의 협력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딱 하나 남은 마지막 희망, 소련에게 협력을 제안하게 되죠. 당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막 1차 대전이 마무리된 시점. 소련은 1차 대전 와중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급작스럽게 건국됐는데요. 공산주의의 확산을 경계한 여러 열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바깥의 약소국이나 식민지들에서 각국 공산당을 지원하며 동맹을 확보하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립된 중국 공산당은 당시만 해도 고작 200여 명 남짓의 규모를 가진 듣보 중에 듣보, 혁명이고 뭐고 뭐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딱 여기서 중국 국민당이 지원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네. 국민당 얘네 우리랑 결이 좀 많네, 얘네도 혁명 좋아하네 싶었던 소련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국민당에 합류시킬 것을 조건으로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손문은 이 조건을 수락! 그렇게 제1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죠. 소련에서 군사고문과 기술고문들이 파견, 무기와 자금이 수혈되면서 국민당에게도 활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924년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 유일의 현대식 사관학교인 황포군관학교가 개교합니다. 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해 엘리트 정예군의 양성을 추진. 이렇게 창설된 국민당의 당군 국민혁명군을 지휘해 광동과 근방 지역의 군벌들을 평정했고 내부 반란까지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국민당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올라섰어요. 또한 1925년 손문이 간암으로 사망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올라선 왕정위와 손을 잡고 광주 국민정부를 수립,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자 사실상 국민당의 2인자 자리를 꿰찼지요. 자, 이제 손문의 유지를 받들어 본격적으로 북양정부 조지러 가볼까 했는데 아직 북벌할 때가 아니라고 견제가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북벌에 돌입해 무력혁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이 틈에 광동 지역의 개혁을 완수하느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국민당 내 우익과 좌익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군사 실권자였던 장개석은 여기서 좀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좌익에 가까웠지만 막상 또 군벌들부터 조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에 공산당원들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물론 같은 편이었던 왕정위마저 장개석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개석은 1926년 중산함 사건을 빌미로 삼아 소련 군사고문단과 공산당 핵심 인물들을 숙청, 왕정위를 몰아낸 뒤 당내 권력을 장악해버렸죠. 같은 해 7월 불과 10만에 불과했던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장개석은 곧바로 북벌을 개시합니다. 군벌들이 아무리 광대한 영토와 수십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질로 따지자면 그저 마적단보다 조금 나은 수준. 현대화된 장비와 조직력을 갖춘 국민혁명군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북상했어요. 남방의 군소 군벌들을 비롯 서북 군벌까지 북벌군에 합류하면서 단 1년여 만에 장강 이남의 핵심 지역 대부분이 국민당 수중에 떨어졌죠.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일렀습니다. 장개석이 전쟁을 지휘하며 오로지 북벌에만 신경 쓰고 있을 동안 국민당 내부는 다시 세력을 키운 좌익 세력과 공산당원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였거든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국민혁명군 일부가 상해와 남경 등지에서 외국인과 외국 조차지를 공격, 토지와 재산을 무단으로 몰수하면서 열강들과 자본가들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장개석은 북벌하기도 바쁜데 자꾸 트롤 짓하는 공산당에게 점차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힘 합쳐서 북벌부터 하자라는 장개석의 요구에도 불구 이들은 1927년 장개석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한으로 천도, 장개석에게 쫓겨났던 왕정위를 복귀시켜 무한 국민정부를 출범시킵니다. 북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장개석은 결국 그해 4월 쿠데타를 일으켜 남경을 점령하고 독자적으로 남경 국민정부를 수립, 당내 좌파 세력과 공산당원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리는 걸로 응수했어요. 무한 국민정부는 이를 반역으로 규정, 장개석을 당에서 퇴출시킨 뒤 체포 명령을 내렸고 국민당 내 좌파들과 공산당원들은 무한 국민정부에 합류해서 장개석 토벌을 추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공산당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무한 국민정부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도한 공산주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에 호응한 민중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통에 경제가 파탄나고 행정이 마비되는 등 개판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 코민테른을 통해 전달된 스탈린의 5월 지시가 폭로되는데요. 이게 무한 정부의 수뇌부를 장악, 공산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라는 지령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술이죠. 지령의 현실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무한 정부 내에서도 공산당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산당이 선제적으로 국민당 탈퇴를 선언, 독자적인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며칠 뒤 왕정위가 공산당과의 관계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국공합작은 파기돼 버렸죠. 한편 국민당이 내분에 휩싸인 동안 산동성에는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일본군이 상륙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봉천 군벌의 수장 장장림이 북양정부 휘하의 군벌들을 평정하고 역습을 개시, 남경정부가 획득했던 해안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남경정부는 무한정부와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북벌의 재개와 외세 척결, 공산당 토벌까지 이제 노선 차이도 별로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다시 합치자 이거였죠. 그렇게 마침내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장개석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야를 종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장개석이 진짜로 하야해
해버리자 군벌들이 통제를 벗어나 날뛰기 시작. 결국 국민당은 반년도 안 돼서 장개석에게 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 머물고 있던 장개석은 이듬해 초 정식으로 당직에 복귀, 당내 분쟁을 수습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렇게 1928년 4월 북벌이 재개되고 이번에도 국민혁명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 한 달 만에 산동성을 접수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나 국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당이 만주까지 접수할 각인데, 이러면 남만주 철도를 비롯해 그동안 일본이 공들여왔던 만주 내 이권들이 다 말짱도루묵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일본은 다시 한번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병력을 증파, 산동성의 제남을 점령해버리는 한편 봉천 군벌의 수장 장장림에게 연락해 일본군의 만주 진입을 허가하라며 압박에 들어갔지요. 국민혁명군이 이미 국경 코앞에 도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장림은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본진인 만주를 직접 사수하기 위해 열차에 올라 퇴각을 시작했어요. 이에 열받은 관동군은 장장림을 제거하고 혼란을 틈타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의 상의도 없이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1928년 6월 4일 장장림을 태운 열차가 봉천 황고둔역 근방에서 폭발! 장장림은 급히 치료를 받았으나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관동군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만주가 일본 수중에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장장림의 첫째 아들 장학량은 대번에 이게 일본의 소행이라는 걸 알아채고 오히려 국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1928년 6월 8일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이 국경에 입성하고 그해 말 장개석과 장학량 사이에 전격적인 충성서약이 이루어지면서 북양정부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었던 봉천군벌마저 국민당 산하로 합류했습니다. 사실상 관동군의 뇌절로 국민당 주도의 중국 통일이 앞당겨진 꼴이 됐죠. 하지만 예상외로 아직까지 제정신이 남아있던 일본 정부는 관동군의 추가적인 돌발 행동을 저지하고 후위를 도모하기로 합니다. 국민당 얘네들 지금 굳이 무리해서 공격 안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내부적으로 터져서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명목상의 통일일 뿐 중화민국은 아직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당 휘하로 들어왔다고는 하나 군벌들의 세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이를 정리하려는 장개석에게 대항해 수차례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장개석은 모든 반란을 차례로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 재건은 끝없이 늦춰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공산당이었습니다. 국민당이 북벌을 완수하는 동안 공산당은 후방에서 세력을 확대, 장강 이남 각지에 소비에트 지구를 설치하고 제멋대로 혁명 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공산주의는 중국의 심장병이다. 장개석은 중화민국을 둘러싼 모든 위협 가운데 공산당을 최대의 문제로 보고 1930년부터 토벌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홍구는 신들린 듯한 유격전으로 매번 국민당군을 패퇴시켰고 국민당군의 무기를 노획해가며 오히려 더더욱 세력을 확대시켰죠. 그리고 일본군은 1931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봉천군벌이 국민당과 일본 사이를 줄타기하며 말을 안 듣자 관동군이 다시 급발진을 해버린 거예요. 봉천군벌의 장학량은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하려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퇴했고, 또 이번엔 공산당이 이 틈을 타 강서성에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지요. 한편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이듬해 상해를 공격하면서 국민당의 시선을 분산,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를 포섭해 황제로 추대하며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우리는 그냥 만주의 독립을 도와줬을 뿐이다, 이거 침략 아니다 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 궤변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장학량은 자신의 본거지인 만주를 되찾기 위해 뒤늦게 반격을 준비하다가 그 다음 해인 1933년 남아있던 열하성마저 빼앗겨버렸고 모든 기반을 잃은 채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중국 전토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폭발, 본격적인 전쟁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지만 그러기에 중화민국과 일본의 국력차는
차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열강으로 아시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일본과 전면전을 치렀다가는 만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경도 잃고 화북도 잃고 사실상 송나라 꼴 나는 게 기정사실이었어요. 애초에 중국 최대의 병참기지가 만주였는데 여기 뺏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장개석은 일단 눈물을 머금고 관동군과의 정전협정을 체결. 일단은 내부부터 안정시킬 목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본격적인 소탕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장개석의 판단으로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피부병이 아니라 심장병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934년 국민당군은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합니다. 그간 유격전으로 국민당군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홍군도 제대로 힘을 끌어모은 국민당의 진심 펀치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홍군은 국민당군의 포위를 뚫고 필사의 후퇴를 감행하게 됩니다. 차량도 열차도 없이 오로지 두 다리만으로 중국 대륙을 삥 돌아 올라가는 극한의 여정이었지요. 홍군은 90%가 넘는 병력과 대부분의 장비를 손실하고 본거지마저 잃어버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섬서성 연안에 도착해 당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지도자로 추대된 게 바로 모택동, 홍군 유격대 지휘관으로서 소련 유학파들을 제치고 정상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요. 모택동은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통일전선 전술을 꺼내들기로 합니다. 마침 화북에서는 일본의 공작과 군사 도발이 이어지며 제2의 만주국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 이를 핑계로 중국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일본부터 퇴치하자 라며 항일 선전을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서 장개석은 합작을 거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라며 홍군의 무조건적인 해체와 소비에트의 해산을 요구해왔지요. 선동에 실패한 공산당은 궁지에 몰려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벌들도 썩은 동아줄 잡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공산당 토벌이라는 대의에서 이탈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던 1936년 공산당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나타납니다. 누구보다 일본을 미워하는 인물,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인물, 다름 아닌 몰락한 봉천군벌의 수장 장항량이었지요.